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뵙게 된 안태영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과목은 식품위생학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바로 일생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매일 식품으로부터 어떤 영양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영양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식중독이 없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산업의 발달과 또 세계적인 교육의 활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식품오염 수준이 날로 증대되어져 가고 있고 또 다양한 위생적 요인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품은 그 성분의 균형이 잡혀 있고 위생적인 상태로 공급이 되어져야지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한다든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든가 혹은 성장, 발육 등에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식품위생학이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며 식품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식품위생의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식품위생은 뭐 식품위생의 정의랄까, 식품위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식품과 미생물은 2장에서 다루어지는데, 실제 식품이라 한다면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식품위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랄까, 건강기능식품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은 뭐 미생물의 종류라면은 세균이랄까, 여러분 잘 아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이제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총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미생물들이 실제적으로 식품에 어떤 위의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유익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은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3장, 4장, 5장은 실제 식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탈이 난다든가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식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3, 4, 5장에서는 이러한 식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장에서는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세균이 원인이 된다든가 혹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지는 것, 뭐 세균이 원인이 되어지는 것으로서는 뭐 세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예를 든다면은 살모넬라 식중독이라든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라든가 혹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고, 그 세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있지만 실제 또 세균이 내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통조림이라든가 레트르토 파우치라든가 이런 탈기되어 있는 공기하고 접촉하지 않는 현기성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 세균이 내는 독소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뭐 크로스트리움 보툴리움균이 내는 보툴리누스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세균이 발생시키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독소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 재균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 식중독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사실을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바이러스성 식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거, 노워크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되겠는데, 이런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겨울에 집단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장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4장에서는 자연독 식중독, 어떤 그 식품 자체에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어떤 그 독소가 내는
식품이 내는 독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동물성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보거가 갖고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그런 독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치사율이 뭐 뱀독의 한 1000배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트로도톡신이라든가, 또 뭐 식물성 같은 경우에는 본다면은 조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화학성 식중독이라 해서, 이 화학성 식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은 뭐 토양이 오염되어져서 폐비닐이라든가, 특히 농촌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안 주위에서 일어나는 폐비닐이라든가 뭐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가 갈 때 나오는 독소 아주 강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이옥신과 같은 것들이 토양에 오염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식물을 재배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토양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식물이 그러한 식물로 이행이 되어지고, 그 이행되어진 것들을 가져와서 먹었을 때 결국은 뭐 화학적인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겠고, 또 하나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농약과 같은 것들. 요즘은 농약을 우리나라에서 농약 회사에서 나올 때도 약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순한 농약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작년인가요? 달걀에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살충제 농약을 살포를 해서 그걸 먹었을 때 어떤 우리가 맹독성을 사람한테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달걀 파동이 한번 났는 적이 있죠. 그처럼 그러한 것들은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식중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식품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피해 가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급식이든지 아니면 제조회사, 식품 제조회사라든가 식품 판매업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도 자갈 품질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시험 성적표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다든가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과 이제 감염병에 대한 것인데, 이 식품과 감염병은 실제적으로 뭐 식품위생상 뭐 경구 감염병과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식품을 입으로 섭취했을 때에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 뭐 법정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경구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장티푸스라든가 파라티푸스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있는데, 이런 감염병과 같은 것은 주로 이제 세균 뭐 장티푸스라든가 파라티푸스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은 열에 대해서 실제 한 75도 70도 이상이 되면은 거의 뭐 사멸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웬만큼의 그 어떤 감염이 되었다 의심이 된다 하는 경우는 가열 처리를 식기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을 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기생충과 위생동물이라고 그래서 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뭐 퇴비라든가 사람들이 뭐 볼일을 보고 난 분변을 이용해 가지고 분변을 뭐 퇴비화 시켜서 뭐 어떤 거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줘서 생겨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채소 그러한 뭐 퇴비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뭐 배류를 통해서 뭐 아나사키스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뭐 민청충, 갈고리천충, 뭐 기타 등등 기생충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동물이라 한다면은 뭐 비례해충이라든가 뭐 따라다니는 해충, 그 다음에 보행해충, 걸어다니는 해충이라든가, 뭐 걸어다니는 해충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쥐라든가 뭐 이 설치류 종류를 좀
뭐 고양이 같은 거 분변으로도 실제 상당히 식품의 오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위생해충으로 날아다니는 해충이 뭐가 있을까요? 뭐 깔따구라든가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위생동물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피함으로 해가 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8장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기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썹이라는 것,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그래가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점이라는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식품을 재배해서 생산하고 수확하고 제조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유통을 통해서 사람 소비자가 섭취를 할 적에 안전하게 소비자한테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의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어떤 한 부분만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만 식품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초의 인정은 예전에는 식약처에서 했지만 지금은 식품안전관리인정원이라는 곳에서 최초 인정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후심사를 각 식약처에서 이제 지방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서 이 사후심사 인정을 하고 만약에 부적합이 되면은 햇섭에 대한 인정을 취소를 함과 동시에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 품목도 전부 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2020년 12월 1일까지는 종업원이 5인 이하 그 다음에 매출 규모가 1억 미만인 업체인 경우에도 모든 업체들이 의무 적용을 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통과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이 해썹에 대한 공부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썹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뭐 선행요건에 대한 관리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썹 플랜이 있겠죠. 해썹이라는 게 최초에는 이게 왜 생겨났냐면은 사실은 그 미국 나사에서 우주인들한테 제공하는 우주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해썹이라는 제도를 1950년대에 실제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다른 국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또 이러한 그 해썹 그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많은 회사들이 식품회사들이 이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장에 보면은 식품 영업의 위생적인 관리이다. 그래서 식품 영업이라 하면은 뭐 식품 판매업도 있을 테고 제조 강업도 있을 테고 뭐 유흥업식점도 있을 테고 일반 음식점도 있을 테고 여러 식품 영업의 형태가 많지만 이러한 식품 영업에 있어서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예를 들면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위치, 제정의 뭐 작업자의 물론 개인위생도 중요하겠지만 작업장의 위생관리, 그 다음에 원재료가 들어옴에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 원부 재료의 위생적인 관리라든가 뭐 작업장 그 바깥의 환경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뭐 판매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각 식품의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해썹을 인정을 받고 식품 위생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10장에서는 식품위생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 식품위생검사는 물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적에, 아니면 소비자한테 도착했을 때에 이 식품위생검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거짓 없이 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판하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잘 섭취를 안심하고 섭취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생산하는 제조업체라든가 뭐 적석 제조 판매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소비자한테 가기 위해서 자가 품질 검사라든가 자사에서 실험실에서 미생물 검사라든가 아니면 관능 검사라든가 또 외관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위생 검사를 거쳐서 안전하게 소비자에 도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치는 과정들인데, 이러한 위생 검사는 최근에는 식약처의 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식품위생검사가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는데도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식약처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하지 않으면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적인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위생검사기관의 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생검사, 식품위생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11장에서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식품 첨가물이라면은 뭐 천연의 뭐 자연적인 어떤 첨가물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합성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이 우리나라에 소용되는 것이 약 한 630여 종이 되는데, 천연의 끈은 우리 소비자들을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합성품은 인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어떤 그 광고가 한번 있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이 식품 첨가물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성 실험이라든가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확실하게 안전성이 인정된 것을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식품 첨가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식품 첨가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상당히 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어떤 식품들은 인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첨가물을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 방부제라든가 보존료, 안식향산 나트륨 보존료라든가 뭐 산화방지제라든가 뭐 또 있죠. MSG라고 말하는 뭐 그 향미 증진제, 그죠? 그 뭐 맛을 증가시키는 향미 증진제,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가루 계량제, 뭐 점도를 높이는 거,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식품 첨가물 이제 이 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식품 위생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품위생 1장에서 학습의 목적이라면은 식품위생의 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분류를 하는 것을 학습의 목적으로 본다면, 학습의 목표는 1번이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식품의 안전성이나 또 어떤 식품으로 인한 병의 원인 물질 인자를 뭐 식별한다든가 해서 쭉 알다 보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식중독에 대한 어떤 뭐 정의라든가 분류 이런 것들, 그다음 식품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심 과제까지 이 21가지를 학습의 목표로 삼고 1장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식품위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세계보건기구에서의 그 식품위생법을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식품위생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본다면은 식품의 생육이라든가 자라는 생육이라든가 또 이걸 생산한다든가 제조한다든가 하는 이 모든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의 전 단계에서 안전성이라든가 건전성 및 악화 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고 WHO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혹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식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식품이라는 것은 먹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은 뭔가 하면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단서조항이 붙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약품으로 섭취한다는 것은 질병 치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식품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어떤 그 식품 표시사항에서 보면은 이 식품은 어떤 뭐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과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원래부터는 식품에서도 식품 내에 들어있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당연히 식품의 기능성 성분을 넣어서 제조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어떤 뭐 질병의 뭐 치료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표시할 수가 없게 현행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뭐 치료 효과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로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기구도 물론이겠죠. 기구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식품을 담는다든가 뭐 식품을 넣어서 뭐 조리를 한다든가 뭐 가공을 한다든가 뭐 공장에서 제조를 한다든가 이러할 적에 그 기구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도구와 같은 것들이 어떤 안전성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다면은 이거는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위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담는 용기라든가 또 포장재라든가 이 포장에 여기에서의 포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내포장을 얘기하는데, 내포장 혹은 단위 포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식품과 바로 닿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포장 용기라든가 포장재로 덮었을 때에 식품에 이행이 되어서 어떤 포장재의 위험한 물질들이 식품에 이행이 되어서 이 식품을 우리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에 어떤 위생상의 해를 가져온다면은 그건 안전한 식품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포장재조차도 역시나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안전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용기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시험 성적표를 자기네들이 이 용기라든가 포장재를 분석한 시험 성적표를 제조회사라든가 아니면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에다가 주든가 아니면 식품업체에서는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 성적표를 보고 적합 판정을 받는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해서 식품을 담는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 위생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상에도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에도 있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